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아리랑 님 웨일즈 김산 님 웨일즈 본명은 헬렌 포스터 스노우 신문기자이자 시인이며 계보학자 님 웨일즈라는 필명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냈고 오랜 기간 격변하는 아시아에서 보내면서 중국과 한국에 관하여 많은 글을 집필하였다. 김산 본명은 장지락 평북 용천 출생, 일본 만주, 상하이, 베이징, 광동, 예난 등을 누비며 중국 공산혁명을 통한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다. 신흥무관학교를 최연소로 졸업한 뒤 상하이로 가 이동휘, 안창호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5년 중국 대혁명에 참가하였다. 1930년과 3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7년 중국의 예난에서 님 웨일즈와 만나게 되고 님 웨일즈는 이 만남의 성과를 담아 1941년 미국 뉴욕에서 아리랑의 노래를 출간한다. 1938년 중국 공산당 사회부장 캉성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됐으나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김산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고 명예와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을 결의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나와 님 웨일즈의 아리랑과의 만남은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60년 봄이었다. 훗날 장지락으로 본명이 밝혀진 주인공. 어느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처음 읽으면서 받은 감동은 그 후 나의 삶의 방향과 내용에 지울 수 없는 크고 깊은 흔적을 남겼다.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독자들에게 님 웨일즈, 올해 84세를 맞은 나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37년 그 당시 32살 밖에 되지 않은 한 인물, 장래가 촉망되는 보기 드문 한 조선인 혁명가의 생애를 기록했던 예난 시절로 되돌아간다. 1937년 9월 예난을 떠난 후로 우리 사이에 연락이 끊겼지만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나와 만난 그 이듬해가 아니면 그 후에 죽었다고 한다. 1980년대였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왔다. 트로츠키 주의자들과 스파이들이 스탈린에 의해 모조리 처형되던 시절, 유럽이 혼란과 위험과 공포 속에 몸부림치던 시대에 김산이 소련에서 돌아온 캉성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트로츠키 주의자가 아님을 나에게 누누이 강조했을 뿐 아니라 그는 스파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예난에서였다. 그곳에 머물러 있던 1937년 초여름 어느 날 나는 루신 도서관에서 영문 책자를 빌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다. 불과 이러저러한 몇 권의 책만이 대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여름 내내 모든 종류의 책과 잡지를 수십 권씩이나 빌려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이렇게 많은 책을 빌려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당시 나로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몹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중화 소비에트에 파견된 조선 대표입니다. 지금 군정대학에서 일본 경제와 물리,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외교부에 가보세요. 당신이 이 편지를 제게 보내셨습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다. 아, 맞아요. 당신이 바로 제가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그 조선 대표시군요. 당신을 위해 조선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사무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말하면서 한 묶음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으며 대답하기 곤란한 신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이 조선인은 틀림없이 음모가 형이구나 하고 나는 단정하였다. 야위고 감정을 잘 드러내는 저 얼굴에 아직 감옥의 창백함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의 지혜롭게 반짝이는 눈동자는 정직하고 사리가 분명한 것 같아서 나는 용기를 냈다. 저는 작년 여름의 대부분을 조선과 만주에서 보냈답니다. 금강산도 구경하고 싶었고 조선을 알고 싶기도 해서 조선에 갔던 거지요. 그다지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등산은 마음껏 했어요. 금강산에 올라갔다가 최고봉 정상에서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지독한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큰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시냇물이 평상시에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는 향수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노트로 7권이나 되는 김산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정리하고 고쳐 쓰고 축약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래 이야기에 가깝게 하였다. 모든 자세한 점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믿을만하다. 그것들은 아프고 힘든 고생을 하면서 김산의 구슬을 받아 쓰는 동안에 김산에게 들은 것들이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이야기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수월하게 진척되어 나갔다. 그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암호로 일기를 써왔던 것이다. 비록 이 일기장들을 주기적으로 태워버렸다고는 하지만 이 일기 덕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박혀 있었다. 회상. 틀림없이 나에게도 한때 아주 젊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겨우 1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일 때 집을 나와 그 후 계속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젊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줄임배 옆구리에 세계 국어사전을 끌어안고 일본, 만주, 중국으로 떠돌아다니던 초라하고 열정적인 학창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젊었다고는 기억되지 않는다. 16세에서 22세까지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에 불타오르던 낭만적인 혁명가 시절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대단히 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는 나 자신이 폭삭 늙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봐서 감옥살이 이전에는 매우 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 기억으로는 위대한 첫사랑의 연인을 만났던 시절도 매우 젊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연인과 헤어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늙어버렸다. 내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나는 조선이 아리랑 고개를 몇 고개나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조선은 러일 전쟁의 와중에 외국군에게 한창 유린당하고 있었다. 1907년 일본의 보호국으로 된 뒤에도 7만 조선의 군대가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국경 밖으로 퇴각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1910년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도 보았고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유랑하는 것도 보았다. 지금 조선 유랑민의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는데 이 중 만주에 100만 명, 시베리아에 80만 명, 일본에 30만 명이 있고 나머지는 중국, 멕시코, 하와이, 미국, 기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내가 체험한 인생살이의 큰 윤곽을 그려볼 때 거기에 보이는 것은 다만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얻어낸 패배의 연속일 뿐이며
앞길에는 험준한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하나도 없다. 나는 역사에 밀착해서 살아왔다. 역사는 목동의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싸움하는 소리뿐이다. 투쟁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조국에서의 어린 시절. 나는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산속에서 태어났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속으로 피난 갔던 것이다. 어머니도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도망쳐 갔다. 내가 태어난 것은 1905년 3월 10일이었는데 러일 전쟁은 그해 8월까지 계속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우리 집은 자작농이었지만 아주 가난했고 언제나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조선의 초가집으로 커다란 방 한 칸과 그 옆으로 조그마한 광이 3개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방 바닥은 온도를 놓고 그 위에 장판지를 발랐다. 내 어린 시절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두꺼운 초가지붕을 통해 무시무시한 겨울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따뜻했던 것은 아니다. 불을 떼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만 방바닥이 따뜻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작보다는 석탄이 훨씬 쌌다. 남아있던 산림은 곧바로 일본군에게 약탈당했던 것이다. 우리들 귀에 이따금씩 가까운 만주 국경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다. 이틀 전에 10인조가 들어와서 외놈을 6놈이나 죽였대. 우리 편은 1명밖에 안 죽었대. 나머지는 국경을 넘어 멀리 사라져버렸대. 영웅에 대한 존경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후에 작은 형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2 자식을 위하여 1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며 작은 형수에게는 총 2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이 사실을 안 큰형은 작은 형수에게서 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큰형은 장자 상속권이라는 중세적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었다. 점잖고 의지할 데 없는 작은 형수는 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래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이 악당이 작은 형수의 돈 2만 원을 갈취한 뒤였고 은행 예금까지도 자기 관리하에 두려고 하던 때였다. 작은 형수와 조카들은 언제나 나를 좋아했고 신뢰했다. 그래서 작은 형수는 내가 2 조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가족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광둥에서 혁명운동을 하느라 한창 바쁜 때였다. 형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면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여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학생이 약 300명쯤 되는 기독교계 학교에 들어갔다.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연히도 우리 마을 사람이어서 나를 아껴주셨다. 그래서 매주 선생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 선생님은 나에게 문학도 가르쳐 주었고 또한 가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너나 나나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야말로 오늘날 조선을 진정으로 통일시킬 수 있고 위대한 교육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선인은 모두가 이상주의자인데 이상주의는 역사를 창조한다. 나는 교지의 모든 사람의 입에 올랐으며 나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른 저 장려한 대목을 열광적으로 쓰고 또 썼다. 내가 거대한 세계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천년왕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몇 주일 후에 전해진 베르사유의 배반 소식을 듣고 받은 충격은 어찌나 컸던지 심장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한낱 언어 나부랭이를 믿다니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가. 이 며칠 동안 나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다. 마치 지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힘의 의미와 무저항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순교 정신이 아주 영웅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기독교 여신도들이 거리에 모여서 찬송가나 민족 독립가를 부르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그네들을 향하여 발포하는 것을 몇 차례나 목격하였다. 일본군은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다. 도쿄 유학 시절 3.1운동이 가라앉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일본에 건너가 구학하면서 대학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도쿄는 극동 학생의 성지로 온갖 혁명가들의 피난처였다. 조선에는 훌륭한 대학이 없었고 그 당시 일본의 학교들은 자유주의적이고 전후에 왕성한 지식욕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학생은 모두 그곳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 했다. 지진과 학살 1923년 9월 1일 발생한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대의 천재지변이었다. 도쿄와 요코하마가 거의 파괴되었다. 전신 전화선이 끊어졌고 주민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9월 3일 일본 정부는 도쿄 경시 총관 명의로 조선인 무정부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인 무정부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집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며 돈과 재산을 훔치고 있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호소하였다. 이 호소문은 모든 공공장소에 게시되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대다수의 주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헷갈렸다. 조선인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 조선에서는 모든 조선 가정의 쌀을 무료 공출하여 일본인을 도와주어야만 했다. 3,000명의 대학살이 대부분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일어났는데 이 도시들은 동요하고 있던 공업 중심지였다. 9월 5일 일본 정부는 학살을 중지할 것 그리고 경찰은 모든 조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한 뒤에 그들은 약 10만 명을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서 나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소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 갈 길을 개척할 생각이었다. 도쿄는 단지 인류의 지적 중심지일 뿐이며 모스크바야말로 새로운 사상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700리 도보 여행, 군사학교까지 가는데 겨우 30달러만 내면 중국인의 달구지를 빌릴 수가 있었지만 훔친 내 전 재산은 이제 겨우 130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수전노처럼 간수하였다. 내 나이 겨우 15살이었으므로 생활이 불안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 도시에서 목사님 집에서 3주 동안 지냈다. 그 목사님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으며 만일 양자가 싫다면 어쨌든 이 다음에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있는 부모님으로 충분하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제안을 거절했다. 목사님은 매우 섭섭해했다. 나는 목사님의 딸을 무척 좋아했다. 당시 나는 15살이었으므로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갑자기 여자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이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되었다. 이 소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무작정 도망치고 싶어졌다. 조선 독립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한의허에 있는 조선 독립군 군관학교. 이 학교는 신흥학교라 불렀다. 아주 신중한 이름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군관학교에 들여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겨우 15살밖에 안 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하이 망명자의 어머니. 1920년 겨울 어느 날 기선 평텐호가 신누런 황푸강을 건너 서서히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거대한 상하이가 도전이라도 하듯이 강안으로부터 그 윤곽을 나타내었다. 이동의 장군, 신사가 아닌 군인. 내가 상하이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독특한 인물은 내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이동의 장군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며 가슴이 떡 벌어졌는데 군인다운 코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어서 마치 프랑스 원수처럼 보였다. 안창호와 이광수. 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제반 정치 사항과 논리가 서로 각축하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내가 상하이에서 최초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족주의의 쌍벽으로 이름난 안창호와 이광수였다.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사제지간이었던 때부터 친밀한 동지였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결코 결혼하지 않으리라. 톨스토이에서 마르크스로 1919년에서 1923년까지는 조선 학생들의 사회적 의식이 중국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혁명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더욱 밀접히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다. 1930년 11월 20. 나는 베이징 서성에서 체포되었다. 거의 2년 가까이 나는 베이징의 공산당 서기로서 지하활동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주의를 해왔지만 더 이상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작은 배로 다롄으로 압송되어 다롄 수상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참 지독한 놈이군. 옥중에 있는 내 놈의 동지 둘이 이미 내 놈과의 관계를 증언했어. 이래도 거짓말을 해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놈들은 반복하여 물었다. 내가 의식을 잃자 놈들은 나를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그곳은 습기가 차고 더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나는 독방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10개의 감방에는 4명에서 6명의 죄수가 짐짝처럼 들어있었다. 매일같이 30명의 신입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이송되었다. 잠시 조선에서 나는 병들고 허약해졌다. 감옥의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감방은 벌레로 들끓었다. 기침이 나고 매일같이 폐에서 혈담이 나왔다. 그 당시는 모르고 있었지만 폐가 망가져서 폐결핵도 걸렸다. 외놈의 첩자라고 재판을 받다. 패배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자만이.
1936년 8월에 나는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공산당에 의하여 서북에 있는 중화소비에트 지구에 파견될 대표로 선출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나를 위해 연락을 해주어서 나는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단신으로 위험한 여행길에 올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12굽이. 마지막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2천만 동포야 어디 있느냐. 삼천리 강산만 살아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